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이고 외래에서 흔히 보는 췌장 담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도 비슷한 걸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소통이 꼬여서 녹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녹화를 하기로 했고요. 외래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일부러 For Winter GI Fellows라는 말을 넣었는데 그냥 GI 펠로우가 아니라 윈터 GI 펠로우는 이제 세상으로 막 나가실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의 프랙티스를 처음으로 펼치실 분들인데 선생님들이 본인 각자 계신 기관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포인트로 좀 잡아봤고요. 1이라고 붙인 거는 앞으로도 2, 3를 이어서 할 거라는 것이고 주제가 많아서 그 중에 일부만 하겠고 여기서부터는 녹화돼서 우리 이제 목요쌤이나 그 사이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2, 3년 쌓이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외래에서 흔히 보는 췌담도 질환을 쭉 한번 보실 수 있으라고 설명을 드렸고 실제 구성도 퀘스천 1, 2, 3에서 올해는 14까지 했고 내년에는 15부터 이어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외래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췌장 담도 이상 소견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파트 1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단톡방에서 말씀들 주신 대로 주로 질문 주신 내용 위주로 다루겠고 담낭 용종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담낭 담석이라든가 우르사시엔 유로아콜, 아밀라제 올랐을 적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 테이크홈 메시지이자 핵심 팁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데 그걸 나는 모르는 것들 말장난 같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정보 비대칭이 있는데 나만 아는 내용을 상대방은 안다는 전제에 설명을 하다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를테면은 초등학교 딸한테 메소포타미아 얘기를 하면서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한참 얘기하고 나는데 딸이 막판에 근데 아빠 비옥한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식이 많은데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담낭과 담도도 구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요로결석과 담독의 담석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들 전문 분야가 아니시니까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구사하는 게 좋겠고 물론 근거는 전문가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일반인의 언어와 전문가의 근거 퀘스천별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봤고 톤의 합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1차 기관, 2차 의료기관에서 이러이러 할 것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이어서 3차 의료기관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으면 환자분들이 아마 여러 이제 의료기관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신뢰하게 되는데 A 기관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오셨더니 별거 아니다 혹은 반대로 별거 아닙니다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이거 되게 큰 병이다 라는 상황이면 이제 그런 디스크레판시가 있으면 아무래도 환자분들도 더 불안하고 이제 혼란이 생기고 회송 드릴 적에도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톤으로 저희가 3차 의료기관 진료실에서 물론 제 개인적인 팁도 많지만 어떤 톤으로 얘기가 되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제 첫 대화 중에 일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소견으로 건강검진에서 많이 보는 상황이시죠. 그래서 바로 수술하라, 빨리 대학병원 가보라, 큰일 난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사실은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듣고 오십니다. 아마도 별 문제 없을 확률이 높은데 한 번쯤은 대학병원 소견을 들어보라. 그럼 이제 제가 그대로 이어서 듣고 오신 바와 같고 이렇게 쭉 하면은 1,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 선생님들 모두에게 이제 서로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말은 내시경 초음파든 CT로 확인을 해보는데 걱정 마세요라거나 어떤 경우는 초음파 추적 관찰이면 충분합니다. 흔치 않지만 바로 수술 필요한 경우가 있죠. 말리그넌시가 의심이 된다거나 데피니트하게 심토마틱 GB 스톤인 경우는 외과 교수님 연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초음파를 잘 잡아내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드리면 1, 2차 의료기관 선생님들한테 더 신뢰가 이제 가고 회송하기도 더 스무스 하고요. 또 이제 환자분 질문하시는 것 중에 CT 찍어야 하지 않나요? MRI 찍어야 하나요? 하고 오시면 이 얘기를 제가 꼭 합니다. CT가 거의 모든 면에서 초음파보다 우월하지만 담낭 질환 보는 데는 초음파가 유리하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로 추적 관찰해도 충분합니다라고도 하고 CT를 보는 경우는 다른 뭐가 숨어 있는지 전체 훑어 보는 경우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는 의미로 스크린 겸해서 한번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 한 번씩 찍어 봐드리고요.
아예 환자분들께서 EUS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1, 2차 의료기관 선생님들께 말씀 듣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시경도 따로 하고 초음파도 따로 한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는 복부 지방을 뚫고 보는 보통 이제 통상 8.5MHz 제품마다 다르지만 저해상도 초음파고, 내시경 초음파는 담낭과 담도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고해상도 초음파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이거 비쌉니다. 보험도 아마 안 될 거고 한 50만 원 전후인 걸로 알고 있어서 비싸고, 아무래도 이제 굵은 EUS 스콥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서 뭐 한두 번 정도 저희 쪽에서 캐릭터 그려보고 회송을 드리고, 아무래도 비나인 디지즈고 뭐 큰 위험이 없으면 가급적 회송을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좀 유도를 하고 있고, 그게 맞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담도 끝 보는 데는 CT에서는 스톤이 잘 안 보이고 복부 초음파는 담도 끝에 잘 못 보기 때문에 EUS 같은 경우가 특히 담도 끝에 있는 스톤이라든가 퀘스처너블 리전을 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알아놓으시면 환자분 저희한테 리퍼 하실 때도 더 스무스하겠고, 저희가 또 추후 회송 드릴 때도 아무래도 스무스 하시겠죠. 그래서 뭐 EUS는 뭐 이거 많이 이미 저희 뭐 학기초 연초에 많이 보셔서 익숙한 그림이실 텐데, EUS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크로스 섹션을 봐가지고 스톤이 있다 없다를 보는 거고, 이거 EUS 전에 렉처 들으신 분들은 이게 저희 2번 뷰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담낭에 용종이 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되게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의 층위를 구분해드리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걱정이 뒤섞여 있는데, 걱정의 체급이 이제 첫 번째 체급이 내 몸 안에 죽고 사는 병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체급이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약으로 조절되는 병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적어도 당신이 이 첫 번째 체급 죽고 사는 병이 있느냐 없느냐만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병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드려도 굉장히 좀 캄다운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께는 걱정의 층위를 좀 구분시켜 드리는 게 유리하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뭐 파워포인트도 당연히 우리 전님이 선생님들한테 공유하고, 이 동영상도 그대로 올라가니까 다음번에 보실 적에는 마음 편하게 퀘스천 앤서 위주로만 쭉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석의 크기가 커진다고 수술하진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상이고, 그러면은 담낭 담석의 증상은 뭐가 있느냐, 슐레진저에 정리된 걸 그대로 가져와 보면 뭐 티피컬한 거는 좀 기름진 음식, 젊은 분들은 피자, 치킨, 연세 드신 분들은 전 혹은 삼겹살 이런 걸 드시고 배가 아프다, 뭐 저녁 식사를 좀 헤비하게 하면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이 아주 전형적인 거고요. 시간은 뭐 사람마다 다르고 전형적인 콜리키 패턴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티피칼이라고 적어놨는데 에이티피칼한 경우도 되게 많아서, 심지어는 책에도 L-유큐페인이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저희도 진짜 가끔 보면 L-유큐페인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약도 써보고 검사도 해보고 안 됐더니 알고 봤더니 정말 담낭 담석이 범인이어서, 그러니까 이걸 볼 때도 담낭의 담석은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데 담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담낭 담석이 내 증상의 범인이다 아니냐를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담낭을 배제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에이티피컬하기 때문에 티피컬한 경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에이티피컬한 심톰이 오면 처음부터 담낭 담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콜릭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제 혼동해서 쓰시는데, 일단 콜릭은 산통이라고 하는데 아기 낳을 때만큼 그렇게 아픈 거야가 아니죠. 그 아이 낳을 때 산통은 산통입니다. 한자가 다르고, 우리가 흔히 하는 옆구리의 경련통은 산통, 짧은 산통이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간헐적 복통이고, 콜릭이란 단어의 정의 자체가 튜블라 스트럭처의 옵스트럭션으로 인한 이스케믹 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기가 뱃속에서 총 3가지죠. 시스틱 덕트, 그 다음에 커먼 바일 덕트, 그 다음에 유레터, 3가지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콜릭이라고 붙이려면 빌리아리 콜릭하고 레날 콜릭만 무슨 콜릭이라고 붙일 수가 있고, 인테스티널 콜릭이란 단어는 잘 쓰지 않죠. 대신에 뭐 패턴이 이렇게 뭐 그 온셋과 리졸루션이 딱 반복돼서 특정 어그리베이션 팩터에 따라 오는 경우에
콜릭 키페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양상을 보고 무슨 콜릭이라고 붙이는 건 이 두 가지뿐이고, 사실은 슐레진저에서는 진정한 콜릭은 레날 콜릭뿐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리아리 콜릭은 이렇게 잘 안 오거든요. 생각보다 뭐 완화되는 것도 완만하고 콜릭 전형적인 콜릭은 아니어서, 슐레진저에서는 빌리아리 콜릭도 사실은 미스노머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는 빌리아리 콜릭과 레날 콜릭 정도만 진짜 콜릭이고 나머지는 콜릭 키페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인판타일 콜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막 이거 자지러지게 갑자기 확 힘들어했다가 말았다는 건데, 이건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을 몰라서 사실은 이것도 미스노머고요. 그래서 콜릭의 정의는 요거이기 때문에 엄밀히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 무슨 콜릭이라는 단어로 붙일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으면 그럼 수술을 영영 안 해도 되는지, 언젠간 아플 때니 미리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또 흔히 인용하는 게 이제 슐레진저에 있는 이 그림인데, 지비스톤이 에이심토마틱하게 우연히 발견되는 게 75%이고 나머지 25%에서 뭐 여기에 돌이 있다거나 여기에 돌이 있다거나 여기에 돌이 있다거나 등등 뭐 문제가 되는 경우가 25%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은 처음에 이 논문을 찾아보면 이 처음에 발견됐을 적에 어떻게 발현되는지이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이거를 말을 바꿔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아무 일 없이 평생 살 확률은 75%이고 뭔가 문제가 생길 확률은 25%라고 말한 건 사실은 옳지는 않은 표현인데요. 환자분들께서 딱 꽂히기에는 대략 그런 설명을 좋아하시고 또 와닿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대략적으로 75% 확률로 아마 별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엄밀히 통계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그리고 근데 사실은 75, 25% 얘기는 도식적인 얘기고 클리니컬 세팅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사실 이를테면 뭐 심토마틱 지비스토니아 당연히 수술을 하는 건데 에이심토마틱 수술에서도 프로필락틱 콜레시스텍토미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왼쪽이 외과 교과서고 오른쪽이 내과 교과서인데 조금 톤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공통적인 톤은 뭐 심톰이 있을 때가 당연한 거고, 에이심토마틱일 때도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뭐 이뮤노서프레센트를 오래 드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아니면 콜레도칼시스트가 있을 때, 아니면 이건 족보죠, 뭐 포셀레인 지비가 있을 때 이런 경우도 하고,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실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임신 예정인 경우, 이게 프레그넌시 상태 일적에 담석이 또 문제가 되면 굉장히 고생스럽잖아요. 특히나 첫 아이 담석 때 이미 고생을 하셨던 첫 아이 가졌을 적에 담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또 둘째 계획하는 분은 뭐 이론의 여지 없이 미리 담낭 절제를 하는 거고, 혹은 해외 장기 체류 예정이신 분, 의료 낙후 지역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미국도 여기에 해당되죠. 미국에서 담낭 절제 한번 하게 되면 뭐 엄청난 돈을 낸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뭐 상의하에 결정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경우고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라지 지비스톤인 경우, 특히 물론 그냥 지비스톤이 있는 경우에 담석이 있으면 나중에 암이 된다는데 그럼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일반인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담석이 담낭암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코릴레이션과 커잘리티는 다르다고 말하죠. 단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르다고 말을 하고, 이건 이제 파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에서의 를 볼 적에 이 병의 인시던스, 프레발란스가 낮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자분한테 말씀드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복부 초음파만 정기적으로 잘 받으시면 담낭암 때문에 사망하실 일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뭐 일반인께 말씀드리는 언어고, 이거를 우리 쪽으로 감이 오게 조금 도식적으로 조금 더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하이에서 이제 되게 대규모로 스터디를 했고, 이런 스터디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지비 캔서가 있는 군에서 결국엔 지비 캔서 환자들을 쭉 봤더니 지비 캔서 환자들에서 돌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서 아즈레이셔가 23.8배였다. 그러니까 담낭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 담석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는 게 되는데, 이거를 그렇다면 담석을 가지면 담낭암이 더 잘 생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도식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우리 이제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충 디벨롭드 컨트리에서는 전체 파퓰레이션의 10% 정도가 골스톤이 있고 90% 정도는 골스톤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 아까 어즈레이셔를 뭐 23배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뭐 어즈레이셔가 10배 정도 아니면 9배 정도라는 도식을 그려보면 이 박스를 GB 캔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여기가 1배, 여기가 9배 정도, 정확히는 뭐 이거분의 이건데 대략 뭐 1대 9라고 아주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보면은 담낭암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정말 골스톤을 가진 사람의 이거분의 이거 어지가 이거분의 이거 담석을 안 가진 사람의 이거분의 이거 어지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골스톤 입장에서 볼 때 이 담낭암 입장이 아니라 골스톤 입장에서 볼 때 이 노란색 분의 이 주황색이니까 정말로 담낭암이 많이 생기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리얼 월드와 굉장히 다른 게, 실제로 제네럴 파퓰레이션에서 담낭암의 프레발런스는 너무나도 낮죠. 그리고 너무나도 낮아서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죠. 훨씬 더 작은데 딱 요것만 봐도 여기서도 요거 대 요거 아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노란색 분의 골스톤을 가진 분들 중에 캔서가 될 확률은 낮죠. 10명 중에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도 3배 늘어나는 거고, 10,000명 중에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도 3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즈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프리밸런스가 이렇게 낮아지면 담석이 있다고 해서 담낭암이 생길 확률은 되게 낮아지는 거죠.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반대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 프레밸런스가 엄청 큰 경우는 담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절반은 담낭암이 생기겠네. 반대 경우에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담석이 있으면 무조건 담낭을 떼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리얼월드에서 훨씬 이게 작기 때문에 뭐 3배로 올라가든 10배로 올라가든 프리밸런스가 작기 때문에 골스톤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담낭암이 걸린 경우가 지극히 미미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PCS죠. 담낭 띄고 나면은 되게 아프다는 분들 실제로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터넷에도 진짜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은데, 그 전제가 담즙이 없으니까 소화를 못 시킨다는데 틀린 말이죠.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담낭은 저장고일 뿐이고, 담낭이 띄고 나면은 담도랑 소장 일부가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 소장 일부라는 표현 전 슐레진저에서만 봤고, 대부분 이제 담도가 늘어나면서 해준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담도 늘어난 분들 오시면 가끔 포스트 콜레시스텍토미 바일덕트 딜라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어쨌든 담낭 띈다고 해서 뭐 별일이 있는 건 아니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맹장을 띈다고 해서 뭐 인생이 불행해지진 않잖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담낭 띈다고 뭐 큰일이 생기진 않고, 가끔 계속 아픈 분들은 담도에 돌이 남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EUS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PCS라는 병에 대해서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이게 아직 실체가 있는 병인지 잘 모른다, SOD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PCS에서 더욱더 심리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발표자 바이어스가 있는 게, 외과 선생님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PCS 환자들을 외래에서 많이 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체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문헌 교과서로는 PCS라고 하는 아직 뭐 확립된 건 아니다. 정말로 확립된 정말로 어떤 메디컬 커즈가 있는 경우는 담도에 돌이 있는 경우, 혹은 수술하고 어드이전이 있는 경우인데, 어드이전이 잘 수술하는 그 경로가 들어올 자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드이전이 잘 생길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S가 있는 경우에는 담도의 돌 정도는 평가를 해보자. 그 외에는 메디케이션으로 좀 해결을 하거나 리어슈어런스를 하는 경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에이심토마틱 GB 스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팔로업을 하느냐, 대학병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회송시켜 드리는 편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면 들리실까요? 지금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불안정하다고 뜨는데요. 잘 들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임의 선생님들이 그 카톡방에서 문의 주신 것 중에 이제 우루사 CNU 로아콜 어떻게 처방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루사 같은 걸 드시면은 담석을 물론 녹이는 경우도 있죠. 녹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각설탕 녹일 때도 각설탕 덩어리 녹이는 것보다 이제 각설탕을 부셔가지고 녹이는 게 훨씬 잘 녹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일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돌처럼 이미 굳은 경우에는 잘 효과가 없고, 그리고 이거를 효과 있더라도 끊고 나면 다시 쉽게 재발하므로
돌고 돌아 수술을 하니까 그래서 증상이 계속되면 뭐 결국 언젠가 수술하겠거니 그래서 6개월의 팔로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환자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한 또 절반 정도는 또 증상이 호전이 되더라고요. 우루사 때문인지 아닌지. 그래서 어쨌든 우루사를 뭐 모든 CNU는 뭐 무조건 안 드린다라고 할 건 없지만 언젠가 수술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질문이 따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바일 주스는 기본적으로 물이죠. 기본적으로 물이고 그 안에 이제 용매가 있고 용질이 있는 건데 그 용질의 성분이 바일 애시드가 있고 뭐 포스포리피드 등등등이 있는데 빌리루빈이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고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 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일 애시드의 부분을 차지하는데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콜레스테롤 담석은 아무래도 뭐 콜레스테롤 과부하된다든가 여러 기전으로 생기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바일 주스의 피지올로직 펑션은 바일 애시드가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일 애시드란 개념들이 아마도 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이제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우선 이거 뭐 너무 다 잘 아시는 스테로이달 링이죠. 육각형 3개에 오각형 하나가 있고 요 각 번호 탄소 자리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테로이드 종류가 쭉 달라지고 테스토스테론도 있고 뭐 프로제스테론, 뭐 덱사메타손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물질들이 스테로이드 기반의 물질들이 여기서 요 링에서 시작이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거고 콜릭 애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5번, 7번, 12번이니까 여기 뭐가 하이드록실기가 붙고 하이드로젠기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콜릭 애시드가 되는데 이 콜릭 애시드에서 뭐가 붙고 떨어지고 해서 이제 이거 변화된 물질들이 바일 애시드들입니다. 근데 바일 애시드는 쉽게 말하면 이 스테로이드의 패밀리고요. 콜릭 애시드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제 이 표 이제 많이 기억나실 텐데 뭐 사이토크롬 P 패스웨이로 쭉쭉쭉 좌우로 해서 뭐 클래시컬 어터너티브 패스웨이가 있고 처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바일 애시드는 담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세컨더리 바일 애시드가 장에서 이루어진 거 쭉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겁니다. 여러 단계에 따라서 이제 바일 애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키노디옥시콜릭 애시드라는 게 있고 우르소 디옥시콜릭 애시드라는 게 있는데요. 요 두 개만 하이드로필릭 바일 애시드입니다. 나머지는 하이드로포빅 바일 애시드고 사람 같은 참고로 키노라는 말이 이제 거위에서 나왔죠. 거위에서 나왔고 우르소가 곰에서 나왔죠. 그래서 웅담 얘기가 많이 있는데 키노디옥시콜릭 애시드는 우리 몸에서 한 뭐 15에서 20% 정도 전체 바일 애시드 풀에 그리고 우르소디옥시콜릭 애시드 UDCA는 이게 CDCA이고 UDCA이고요. 우리 몸에서 이제 UDCA가 한 1, 2% 정도, 2, 3% 정도 차지하고 CDCA가 한 뭐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인체 몸에서 바일 주스 풀에서 하이드로포빅 바일 애시드는 한 뭐 70%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 저기 CBD 스톤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환자분들 오시면 토탈 빌리루빈, ALP, 감마지티만 뜨는 게 아니라 ASALT도 뜨잖아요. 그 간이 손상을 입는 이유는 바일 주스가 밑으로 내려가질 않으니까 간 내에 바일 주스가 쌓이는데 그 70%는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헤파토사이트에 사이토톡식하기 때문에 이제 헤파토사이트 인저리를 입어서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결을 해주는 게 당연히 밑에 뚫린 걸 풀어줘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UDCA를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바일 애시드 풀을 하이드로포빅한 것이 한 5% 정도 있는 거에서 한 5, 60%, 70%를 올리기 때문에 헤파토사이트 인저리를 줄여둔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CBD 스톤 있는 환자분들에서 우루사를 이제 주는 경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는 건데 어쨌든 그것 외에도 하이드로필릭 바일 애시드 풀을 늘리고 또 전체 바일 애시드도 늘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뭐 디세츄레이션을 유발해서 뭐 마이셀을 이룬다든가 크리스탈을 이뤄가지고 그걸 다 녹인다 뭐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려는 건 우루사가 이제 UDCA가 우리가 먹는 우루사 제제고요. CNU라는 제제는 CDCA 플러스 UDCA입니다. 그래서 약 이름이 CNU죠. 그래서 여러 스터디에서 CDCA 단독은 뭐 설사도 많이 하고 효과가 크지 않지만 CNU는 UDCA 단독하고 뭐 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루사를 쓰거나 CNU를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CDCA가 처음 이제 약제로 개발된 게 1972년이고 이게 1979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약들이고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역할이 있고요. UDCA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드로필릭
바일 애시드라고 하고 뭐 골스톤 포메이션을 뭐 줄이고 특히 콜레스테롤 포메이션 스톤이죠. 피그멘티드 스톤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아예 설상영 선생님께서 이제 논문 쓰신 거를 가져왔는데 요새 나오는 것들도 멋있는 그림이라든가 생각보다 뭐 마이셀을 어떻게 형성을 해서 콜레스테롤 과부하된 걸 주위를 둘러싸서 녹이고 그래서 담즙 제출을 추가되고 이런 게 이제 멋있는 그림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따왔는데 그렇게 발전을 뭐 몇십 년 동안 많이 안 한 게 사실은 별 흥미가 없죠. 우르사 주고 CDC에 주는 거 말고도 우리가 뭐 캔서라든가 볼 게 많아서 리서처들 입장에서 흥미가 많이 좀 떨어진 분야라서 발전을 많이 안 한 면도 있는데 어쨌든 UDCA와 CDCA 중에서 CNU는 이 둘의 합성 제제고 둘의 CNU의 가장 큰 의미는 하이드로필릭 바일 애시드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로아콜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나온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뭐 스티븐 스필버거가 스타워즈 만들던 시절 나온 약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성분이 많죠. 성분이 많다는 얘기는 천연 물질 뭐 추출약이라는 거고요. 요게 그 소나무 추출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전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저널에 요새 틀린 당연히 그런 건 아니어서 근데 로아콜의 성분이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이전에 로아콜은 기본적으로 비급여죠. 약은 되게 이쁜데 비급여입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로아콜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환자들 풀이 뭐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트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도 많고 효과가 뭐 비급여를 감당할 만큼 세지는 않아서 저는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르사와 CNU 중에 우르사가 더 설사가 더 적다고 돼 있고 실제로 써본 우르사 환자분이 설사를 좀 적게 하시는 면들이 많아서 저는 우르사 즐겨 쓰는 편이고요. CNU나 로아콜은 잘 안 쓰는 편입니다. 우르사도 콜레스테롤 담석에서만 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담낭 담석에 대한 얘기고 아밀레이즈 상승 있을 적에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데 뭐 건강검진에서 뭐 아밀레이즈 120이다 작년에도 130이었다 아니면 뭐 조금씩 올라서 올해 150이다 이렇게 오시는데 아밀레이즈는 잘 아시겠지만 췌장에서 도 나오는 효소지 췌장에서만 나오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밀레이즈 오른다고 다 췌장 원인이란 건 아니고 더구나 췌장염일 때는 막 2000, 3000 범위로 오르면서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또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라고 아밀레이즈가 오르는 거지는 않기 때문에 아밀레이즈 약간 있는 분들은 제가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있고 눈물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있고 그런 것이듯이 뭐 남자 키가 195라고 당신은 서장훈 병입니다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높은 거죠. 그래서 어디선가 많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병적인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아밀라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밀레이즈랑 라이페이즈랑 다시 나가보죠. 그래서 라이페이즈는 정상이고 아밀레이즈가 높으면 췌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인데 걱정은 말아라고 말할 근거는 되는데 참고로 라이페이즈는 병원마다 정상 상하치가 다릅니다. 우리 병원은 아밀레이즈가 100 정도 되고 라이페이즈가 300 정도 되는데 다른 병원은 막 60, 70 이런 데도 많아요. 특히 라이페이즈가 아밀레이즈는 대부분 비슷한데 그래서 외래 환자에서 정상 사망치 3배 이상 지속 상승한 경우 추적 관찰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한테 따로 우선 그래서 아밀레이즈는 뭐 유명하죠. 살리바그랜드 판크레아스에서도 나오고 마이너스 수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라이페이즈는 췌장에서만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 여러 군데서 나오긴 합니다. 다만 췌장에서 나오는 게 거의 5000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췌장에서 메이저라고 하는 거고 가끔 뭐 일레우스가 너무 심하다거나 제네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판크레아타이티스는 아닌 것 같은데 라이페이즈가 좀 계속 올라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데서 올라간다고 봐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뭐 현재 가지고 있는 제네럴 컨디션 자체를 호전시키라고 이제 레코멘드를 드리긴 하는데 이거 뭐 세럼 아밀레이즈 올라간 경우 또는 아밀레이즈 높이거나 낮추는 약의 경우 실제로 오래 쓰는 경우에 뭐 조금 올라가 있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별로 보진 못했고요. 그래서 라이페이즈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그냥 다양하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판크레아스 원인이 아닌데 너무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배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를 그걸 하나 빼먹었네요. 그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한테 받은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각 병원 기관별 그리고 시약별로 해가지고 라이페이즈 정상 레벨을 쭉 보여준 게 있는데 들쑥날쑥입니다. 어디는 65, 어디는 70, 어디는 300, 어디는 180 이렇게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 우리한테 들고 온 그 병원에서의 라이프 에이지 레벨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게 정상 상하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단위가 기본적으로 인터내셔널 유니퍼 리터인데, 이건 좀 이따 CA19-9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거는 양을 보는 거잖아요. 무게를 보고 질량을 보고. 근데 대부분 인터내셔널 유니퍼 리터 혹은 유니퍼 리터는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시약에서 반응하는 그 활성도를 본다고 합니다. 활성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약을 쓰느냐, 그리고 그 컷오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특히 다르고, 그게 또 너무 다양해서 좀 골치 아파서 진단검사의학과 학회 차원에서도 조금 이거 통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게 라이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라이페이지는 병원마다 상하치가 다르니까 꼭 그거를 병원별로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A19-9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CA19-9 올라갔을 때 췌장암 아닐까요? 물어보시는데, 아까랑 뭐 비슷한 거죠. 뭐 아밀레이즈 올라갔다고 췌장염이라는 게 아니듯이, 그리고 뭐 췌장암일 때 등이 아플 수 있지만 등이 아프다고 다 췌장암이라는 건 아니듯이, 무증상 있는 환자분들에서 정말 췌장암인 경우는 만 명당 1000명에 1명 정도가 안 되다. 그 말은 1000명에 999명은 뭐 CA19-9가 올라가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고, 여자분들은 특히 난소 쪽에 뭐 시스트가 있는 경우에 많이 올라가고, 폐 쪽에 뭐가 있는 분들, 뭐 이를테면 ILD 그런 경우 많이 올라가고, NTM도 은근히 CA19-9 많이 올라가는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더 그런 경우를 흔히 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NTM 같은 경우는 NTM 활성도에 따라서 CA19-9 양이 이렇게 릴레이션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뭐 증명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팔로우업을 충분히 하고, 당신은 그냥 원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뭐 눈물 많은 사람, 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있듯이 이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근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CA99는 뭐 카보하이드레이트 안티젠 19-99, 사일린 루이스 단백질 X라고 해가지고 뭐 뒤에 A, B 이렇게 붙을 수 있는데 그 중에 A입니다. 그래서 글라이코프로테인이고 사당류죠. 사당류. 1당류, 2당류에서 4당류인 거고, 1981년에 처음에 이제 콜론 캔서, 판크레아틱 캔서 환자들에서 높다는 게 발견이 됐고, 우리 병원 해기학 검사는 어퍼노말리미티가 37이고, 진단검사의학은 27입니다. 해기학과 진단검사의학의 차이는 둘 다 이제 이뮤노 어세이로 측정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파티클 기반 진단검사의학과는, 그리고 해기학과는 라디오 파티클 기반이니까 뭐 그렇게 라디오 아이소톱인가 그렇게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뭐 센서티비티라든가 재현성이 해기학 쪽이 조금은 높다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또 진단검사의학이랑 해기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해기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거의 진단검사약을 쓴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병원이 처음 세팅됐을 적에 어느과 교수님이 좀 시니어가 있고 힘이 세느냐에 따라 처음에 딱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할 적에 아무래도 크로스로 팔로우업 하기보단 하나로만 팔로우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데피니트한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병원 선생님들은 이제 초반에 어떻게 세팅이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해기약을 많이 선호하고, 저도 이제 해기약 검사로 많이 보는 편이고, CA99는 뭔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해기학 검사는 바로 검사가 다음날 나오고, 진단검사약은 당일에 나오기 때문에 당일 팔로우업 하는 분들은 진단검사약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로 해기학으로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CA99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 면에서 프리발란스가 낮기 때문에, 췌장암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스크린이나 얼리 다이아그노시스에서는 불리하고, 치료 모니터링 하는데 좋습니다. 뭐 이미 높아 있던 분들이 얼마나 잘 줄어드는지 그런 거 볼 때는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루이스 안티젠 네거티브인 사람 환자라거나 너무 얼리한 판크레아틱 캔서에서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리하고, 어쨌든 CA99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초에 이제 1년 원이어 캔서 프로버빌리티가 CA19-9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당신의 1년 판크레아틱 캔서 예측을 보는 연구가, 이제 트라젝토리를 쭉 보는 연구가 있는데, 이거 뭐 복잡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결국엔 이거를 자로 정리하면, 저희 전공의 선생님이 일일이 하신 건데 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자분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CA19-9 37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CA19-9가 50으로 오신 분한테는 당신은 앞으로 1년 안에 췌장암이 생길 확률이 0.1%입니다.
200으로 오신 분들도 0.8%, 1000명에 8명인 거잖아요. 비슷한 데이터로 삼성병원에서 나온 건강검진 데이터도 뭐 CA19-9가 100이 넘었을 경우에 캔서 프로버빌리티는 1%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1%가 채 안 된다고 하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실 적에 환자분들이 이런 수치로 오셨을 적에 뭐 이걸 교조적으로 딱 맞게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이런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1000이 넘으면 뭐 4% 정도니까 이건 당연히 대학병원 빨리 좀 보내셔야 되는데 뭐 50에서 100 사이인 경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CA19-9 올랐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무증상에서 이런 경우는 10,000명에 10명이 안 되니까 리어슈어런스를 좀 드리되, 이 논문에서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어쨌든 2년 정도는 팔로우업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뭐 6개월이든 3개월 간격이든 뭐 6개월 간격은 충분할 것 같고 팔로우업을 하면서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CA19-9가 오르지 않는 췌장암 외의 다른 원인들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뭐 빌리아리 옵스트럭션이 있는 경우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CBD 스톤만 있어도 뭐 CA19-9가 뭐 200, 300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고, 아까 말씀드린 NTM이라든가 ILD 같은 거, 그다음에 산부인과적 질환 이런 데서 많이 올라가니까 이 슬라이드 뭐 갖고 계셨다가 뭐 나중에 CA19-9 올라가는 분들 있으면 혹시 폐 사진이라든가 뭐 APCT 같은 거 산부인과 진료 한번 뭐 찍어 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신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뭐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데 그걸 나는 모르는 것들, 이 뭔지 좀 알고 레이맨의 언어로 설명을 하시되 근거는 전문가의 근거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톤의 합을 좀 맞추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편한 마음으로 아까 Q1에서 Q14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뭐 어떻게 저희 진료실에서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